박형준의 생각TV.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행복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국가의 성격이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발전 국가 시대에는 일단은 파이를 키우고 일단 전체적인 경제적인 그 부를 증대시켜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뛰어난 그 발전 국가의 신화를 보여줬고 고도 성장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민소득 증가율과 3만 달러 시대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21세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과거와 같은 이제 성장 제일주의로만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장도 이미 구조적으로 고도 성장에서 중성장, 중성장에서 저성장 체제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바뀌는 측면이 있죠. 근데 같은 성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성장의 활력을 계속 살려가는 건 그것대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 성장의 활력을 살려나가더라도 국가 운영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할 거냐에 관련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삶의 질,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이 행복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2018년도 월드 해피니스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가 57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수치죠. 그리고 OECD에서 한 베터 라이프 인덱스를 보면 더 좋은 삶의 질 지수, 여기에서 보더라도 OECD 39개국 가운데 우리 순위가 27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이것도 여전히 좀 부끄러운 수치죠. 물론 대한민국은 다른 또 좋은 수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국민 개개인이 우리가 이룬 성취보다는, 우리가 이룬 민주화에서의 성취, 또 경제 성장에서의 성취는 어마어마한 겁니다만은, 그에 비교해 볼 때는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고, 또 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실존적 불안,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닥치는데 거기 준비가 안 된 불안, 또 이 40대의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대한 불안, 또 이게 중년 시대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 이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이 인생의 진로, 또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갖는 불안, 이런 실존적 불안이 우리 사회를 꽉 덮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존적 불안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게 성장을 하고 이게 발전을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에게 체감이 채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국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대목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삶의 질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저는 기대도 좀 했습니다. 이분들이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했는데 사실 전 좀 실망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실망했는데요. 이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저는 그 구호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거죠. 우리 자유사회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유는 자기가 구성해 가는 겁니다. 사회적 여건 속에서.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면 국민들을 다 균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삶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도 그런 무리한 발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올려주고 복지 올려주면 국민들 소득이 확 오를 것 같지만 오르던가요? 안 오르죠. 이전 소득이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20%와 하위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20%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었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경제적으로도 헤쳐나가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뭘 해줄 수 있느냐. 그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구해나가는 그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우선적인 거는 개인이 각자의 삶을 책임지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요. 고단하더라도 열심히 사는 걸 독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불편하고 조금만 정부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정책을 통해서 도와주면 국민들이 훨씬 편해지는 그런, 또 국민들이 그런 삶의 자아실현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죠. 그런 거를 제대로 풀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국가가 총량적 발전을 하면 개인의 행복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 근데 그거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좀 도와주겠다. 자아실현을 좀 지원해주는 국가, 또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도와주는 국가로서 국가의 어떤 미덕을, 또 존재 이유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국가가 나서서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국가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가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행복은 개인이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낮고 또는 무슨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조금만 동의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요, 그건 좀 맞지도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OECD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사하는 포용경제 지수조사를 보면요, 그게 경제적 불평등 조사인데 우리나라가 16등이거든요. 그게 무슨 가처분 소득이나 경제 양극화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이용한 건데, 우리나라 밑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일본. 경제 불평등이 다른 나라보다 극히 심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근데 우리는 주관적으로는 그걸 굉장히 크게 느끼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각박해요. 사는 데 있어서 태도도 각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존적 불안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요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이걸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영역이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합리적 차원의 삶이 있고요, 윤리적 차원의 삶이 있고, 심리적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합리적 차원의 삶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단을 강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다든지, 내가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든지, 그걸 위해서는 내가 뭘 더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든지, 뭐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이죠. 이 합리적인 영역은 현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이 합리적 차원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 노력을 해야죠. 내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하여튼 내가 살아남는 그런 차원이 합리적 차원의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그 과정은 이 합리적인 차원의 삶을 아주 배타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배타적으로 강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살아왔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도 중요했고, 막 숱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을 키워갔습니다. 이건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 합리적 차원의 삶이 지나치게 지배를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함께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생이나 세상을 보는 데에도 좀 편협한 그런 인간형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먹을 때에도 좀 채식형이 있고 육식형이 있다면, 이 합리적인 인간은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아무래도 육식형 인간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 탐욕적인 성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합리적인 차원만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메마르겠죠. 건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도 좀 이렇게 인간적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삶의 또 다른 차원은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윤리적인 차원의 삶이라는 것은 나와 공동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가족에서 태어나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았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살았고, 사회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살았고, 뭐 롯데의 야구 팬으로서 살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그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그 일원으로서 살았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 속에는 그런 집단적 정체성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내가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조화를 이루고 불편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어긋남이 일어난다면 제일 불행해지는 건 나예요, 사실. 공동체로부터 내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에 내가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결국은 자기 욕망이 또 실현이 안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는 거죠.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법도 잘 지키는 게 좋죠. 그래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공동 도덕도 지키는 게 좋고, 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와 나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자유로운 존재다. 남이 내가 싫어하는 거 하는 거 싫어하는 것만큼 내가 남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또 내가 가여운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가여운 존재이다. 이런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좀 일탈된 행위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어떤 관용성을 갖는, 이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도 아주 원활하게 하는 거지만 나도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행복한 이유,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시민사회에서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그 조화시키는 수준, 이게 어떤 사회보다도 높아요. 이 요인이 전 제일 크지. 그리고 이 요인이, 이 윤리적인 차원의 삶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윤리적인 삶이 만약에 취약하다 그러면 자유와 평등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차원의 삶을 어떻게 고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에서도 인성교육, 또 소통교육, 또 공감 능력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영역의 차원의 삶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잘 살게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것도 행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근데 이 윤리적인 차원도 좀 이런 그게 있어요. 합리적인 차원을 무시하고 심미적인 차원 무시하면서 윤리적 차원만 막 강조하는 분들 있어요. 공동체가 이래야 되니까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급진적인 그 환경 근본주의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합리적인 차원이나 그 심리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금욕주의를 또 지나치게 요구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걸 또 개인을 억압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태도도 지나치면 그게 지나친 금욕주의로 가면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억압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한다면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조화롭게 구성하가려는 이런 윤리적 차원의 삶을 우리가 고양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심미적 차원의 삶입니다. 저는 이 문화의 시대, 특히 21세기는 이 심미적 차원이 대단히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보더라도 이제 노동하는 시간보다도 그 이외의 시간이 훨씬 길어졌잖아요. 인생을 90, 100 산다 그러면 과거에는 한 25년 일해서 뭐 6, 70년 먹고 살았다 그러면 30년 정도 일해서 60년 먹고 살았다 그러면 지금은 뭐 3, 40년 일해서 그 100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일하는 시간보다도 여가 시간이 많아졌고 또 그 노동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국 노동의 성격이나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회라고 하는 기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하는 사회 못지않게 이 문화사회라고 하는 영역이 그 못지않은 비중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개인이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 커졌다는 거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또 그걸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제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유튜브 방송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유튜브 방송하는 게 꿈이라고 하던데 그게 꼭 뭐 물질적인 차원의 뭐 욕구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개성적인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고 싶은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심미적인 영역입니다. 심미적인 영역이라는 건 내 삶을 기본적으로 좀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 내 삶을 내 고유한 개성을 구현하고 싶다. 이런 어떤 영역.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문화적인 차원으로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영역. 이렇게 다 심미적인 영역이죠. 요즘 뭐 그 젊은이들이 다 뭐 이게 그 청년들은 이게 하도 근육 만드는 이런 것, 피트니스 이런 걸 많이 해서 다 몸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영양 상태도 좋지만.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뭐 남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의 몸을 가꿈으로써 거기서 자아 실현을 하는 거죠. 내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가 또 아닐 것이다. 그러려면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자기 몸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죠. 호이징거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사회학자가 인간의 본질을 규정한 것 가운데 호모 루덴스라는 게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인간이 놀이하는 인간이 가장 본질적인 그 인간의 모습이다. 그 놀이라는 게 단순히 여가 시간에 이게 놀이하는 거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 규칙들이 다 이게 놀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진화한 것이고 놀이 규칙과 다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뭐 전쟁, 법, 뭐 이런 것들도 다 축구 경기, 농구 경기 이런 그 놀이하고 다 이렇게 유사한 그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특히 현대 사회에 오면 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전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생태유아학회 같은 데에서 아동교육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으로 바꾸려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즐거움만 주고 흥미만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또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윤리적인 차원의 인성과 능력을 함양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게 놀이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교육을 통해서 학습, 그러니까 도구적인 교육 중심의 유아교육에서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으로 전환하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이제는 이런 전인격적인 걸 가져가려면 합리적인 차원의 인간, 삶,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의 삶 못지않게 이 심미적인 삶을 지원해 주도록 또 그거를 풍부하게 하도록.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게 잘 되면요, 실존적인 불안도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뭐 소득이 좀 낮다고 해갖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떤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된다면 국가가 그런 거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 인프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돈을 안 들이고서도 그런 심미적 영역의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역할, 이런 건 국가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심미적 차원의 삶을 고양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 행복 국가들을 보면요, 합리적 차원의 삶과 윤리적 차원의 삶과 심미적 차원의 삶이 어느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않고, 이 심미적 삶도 호모 루덴스도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이 탐미적인 인간형이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메인 코스를 좋아해야 되는데 와인만 좋아해. 그것도 곤란하죠. 영양의 불균형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심미적인 차원의 삶과 윤리적인 차원의 삶과 합리적 차원의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인간형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은 마치 행복 국가들의 시민들처럼 그런 세 차원의 삶이 나름대로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행복도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